야담능 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 뒷산에서 처녀의 기합 소리가 짧고 굵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녀 유설의 손에 쥐어진 칼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몸은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예를 익히기 시작한 지 언 10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검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이런 무예를 익힌다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을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설은 화들짝 놀라 칼을 등 뒤로 감추었지요. 저기 귀신이다.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 거짓말 마라. 그건 분명 유설 누나일 거야. 유설은 재빨리 칼을 바위 틈에 숨기고 허둥지둥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아이고 이 녀석들,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와 누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누나는 약초 캐러 왔단다. 거짓말. 분명 누나는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유설은 장난스러운 눈빛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여자인 내가 무슨 칼을 휘두르겠니? 아침 안개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게다. 아닌데,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누나는 거짓말쟁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무어라 키득거리며 산을 내려갔지요. 유설은 산을 내려와 여종으로 일하는 주인집 마당에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도령이 그녀를 은큼한 시선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유설은 그를 의식하다 발을 헛디뎌 물동이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치마가 물에 젖고 허벅지가 드러났지요. 유설아, 이왕 보인 김에 어디 한번 더 드러내 보이거라. 내 허벅지가 참으로 탐스럽구나. 도련님은 넘어진 나보다 내 허벅지만 보신 것이옵니까? 행여나 내 허벅지 보고 달려들지나 마십시오. 그러다 저승 구경을 하실 수도 있사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내게 달려든다 했느냐. 괜히 그랬다가 내 손에 내가 살아남기나 하겠느냐. 알긴 아시는군요. 도령은 유설이 무서워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설은 탐스럽게 잘 익은 과일이었지만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과일 같았지요. 한마디로 도령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설은 주인집 일을 마치자마자 산속에 있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를 담은 보자기와 쌀을 담은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방문을 살며시 열자 노파 월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예리했지요. 할멈, 오늘은 기운이 어떠신지요? 주인집에서 몰래 가져온 쌀로 죽을 쑤어드리겠습니다. 노파 월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유설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지요. 내 제자가 이리 효성스러울 줄이야. 10살짜리 버려진 계집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몰랐었구나. 유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버려진 자신을 거둔 월선이 밤마다 검법을 가르치던 날들, 실수할 때마다 엄하게 꾸짖던 모습이 선명했지요. 노파 월선은 전설의 야화라 불리던 여검객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초여에 묻혀 살다가 유설을 만나게 되었지요. 오늘 새벽에도 연습했습니다. 할멈이 가르쳐 주신 10단 검법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파 월선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의 입속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졌지요. 유설은 놀라 재빨리 월선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할멈 괜찮으신지요? 약초를 더 캐와야겠습니다. 괜찮다.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었을 뿐이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할멈이 돌아가시면 이 유설의 칼솜씨는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게다가 아직 마지막 비법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유설의 말에 월선은 피 묻은 입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솜씨라면 이제 나보다 나을 게다. 저는 아직 할멈의 반도 못 미칩니다. 일단 산에서 약초부터 더 구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할멈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니 말입니다. 그럼 내일 새벽 일찍 다녀오겠습니다. 할멈은 편히 주무세요.
한편 같은 시각 한양에서는 윤태아라는 젊은 선비가 깊은 밤에 조판서에 서재를 뒤지고 있었지요. 그는 판서 조경만의 서재에서 문서들을 조심스레 넘기며 반역에 관련된 증거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태아는 붓글씨가 선명한 문서 하나를 발견하고 두 눈이 커졌지요. 그리하여 재빨리 품속에 문서를 숨기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서 조경만이 대문 밖에서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윤태아는 급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족자에 발이 걸려 병풍과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쿠 이런. 윤태아는 간신히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저기 있다. 저자를 빨리 잡아라. 윤태아는 아픔을 참으며 숲으로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숲속을 밤새도록 달렸지요. 동틀 무렵까지 쉬지 않고 달린 그는 숲속 나무에 기대어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약초 바구니를 든 여인이 나타났지요. 그녀는 풀잎을 헤치며 헐떡거리는 윤태아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께서 이런 곳에서 웬일이시옵니까? 도적을 만나셨나이까? 윤태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 했으나 엉덩이의 통증에 다시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을 세우려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그대는 누구이며 이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유설은 윤태아의 거만한 태도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에 손을 얹었지요. 이 몸은 근처 초가에 사는 유설이라 하옵니다. 선비께서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는데 그런 태도로는 제 도움을 받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윤태아는 말을 하려다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설은 한숨을 쉬며 그에게 다가갔지요. 아이고 양반님들은 다 그렇소. 죽을 지경에도 위험만 세우시려 하니. 윤태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유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하필 산속에서 이런 약골 선비를 다 만나다니. 유설은 윤태아를 업고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좋았지요. 그녀는 윤태아를 업고 가면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선비님 깨어나시면 이 은혜는 꼭 갚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천민이 양반을 업었다고 트집을 잡아서도 아니 되지요. 잠시 후 윤태아는 낯선 향기에 코를 찡그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깨끗한 집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있었고 상처에는 약이 발라져 있었지요. 몸을 일으키려다 엉덩이 통증의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선비님께서 숲에서 정신을 잃으셔서 이 초가로 모셔왔사옵니다. 유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약초를 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태아는 자신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내 옷은 어찌 되었소? 그리고 어찌 감히 양반의 옷을 벗긴 것이오? 윤태아는 위험을 되찾으려 목소리를 높였으나 갑자기 상처가 아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유설은 그의 반응에 한숨을 쉬었지요. 선비님의 옷이 너무 더러워 빨았사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려면 옷을 벗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그리 큰 소리치지나 마시옵소서. 그런데 내 것을 보았소. 유설은 윤태아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보지 않았으면 되었소. 뭐 볼 게 있어야 보지요. 쥐똥만한 게 하나 붙어 있긴 하던데 아무짝에도 쓸 수 없겠더이다. 그 말에 윤태아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윤태아는 고개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초가치고는 놀랍도록 정갈했고 벽에는 검과 검법에 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눈에 한 자루의 오래된 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종이 어찌 병법서를 갖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저 검은 무엇이오? 유설은 윤태아의 상처에 새 약을 바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님의 유물들이옵니다. 스승님은 검술에 능하셨고 제게도 가르쳐 주셨지요. 윤태아는 유설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는 천민이 그것도 여인이 무예를 익히는 것이 흔치 않음을 알고 있었지요. 윤태아는 잠시 침묵하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선비 윤태하라 하오. 나는 지금 반역 음모를 밝히고 있는 중이요. 그 말에 유설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어째 선비께서 천민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내 촉이여 그대의 도움이 필요해서 말했소. 보아하니 그대는 비록 여인이지만 무공이 꽤 뛰어난 것 같소. 그 자 판서 조경만은 반역을 꾀할 뿐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이들을 해쳤소. 윤태아가 조경만의 이름을 언급하자 유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조경만이라. 그 이름 스승님께 들었던 적이 있사옵니다. 스승님이 은둔하신 이유와 관련이 있다 하셨지요.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진 셈이어요. 유설. 그 말에 유설은 문득 스승님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네, 잠시만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쉬고 계시지요. 갑자기 혼자 두고 나간다 하니 선비 윤태하는 이유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선비나리. 제 스승님께 다녀올 것입니다. 여종 유설은 집을 나와 근처 산속 스승님 계신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최근 들어 스승님의 건강이 무척 악화되었지요. 그래서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윤태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집에 도착한 유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방 안에는 여검객 월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그녀는 이제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지요. 스승님, 제자 유설이 왔사옵니다. 월선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유설이 왔느냐? 유설은 스승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숲에서 윤대하라는 선비를 만났사옵니다. 그분은 판서 조경만의 반역 음모를 밝히는 중이라 하였지요. 그 말에 월선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부족했지요. 윤태하라.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더냐? 유설은 스승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윤태아의 생김새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지요.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다. 설아 그 선비를 돕거라. 혹시 그 선비를 아십니까, 스승님? 월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 내가 떠나면 그를 도와 조경만에게 복수하거라. 그 자는 나의 원수이자 많은 이에게 불행을 가져온 자다. 윤태아를 도와 그 자의 반역을 밝히거라. 유설은 스승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월선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이는 너와 가까운 사람이다. 월선의 마지막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유설은 혼란스러웠지만 스승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렇게 스승 월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유설은 눈 감은 스승님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양지 바른 곳에 스승님의 묘를 써주었지요. 그곳에서도 유설은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설은 윤태아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스승님께서 어젯밤 운명하셨사옵니다. 그 말에 윤태아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오. 그런데 이제 어찌할 생각이오? 유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아직도 부어 있었지요. 선비님을 돕겠습니다. 유설은 스승님의 유언을 받들어 윤태아를 돕기로 하였지요. 고맙소. 유설이 나를 도와주면 내겐 큰 힘이 될 것이요. 그리하여 선비 윤태아는 유설과 함께 한양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이 내가 사는 집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선비 윤태아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리 큰 집에서 혼자 사시오? 그렇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유설은 윤선비가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니 흠칫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유설은 윤선비가 내어준 별채의 짐을 풀었지요. 다음 날 밤 딸이 구름에 가려질 때 윤태아와 유설은 외진 기와집을 조심스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경만의 신복이 흘린 정보를 통해 이곳에서 비밀 회합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저들이 모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잠복을 해야 하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들어가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설은 윤태아보다 먼저 뒤쪽 담장을 사뿐히 넘어갔습니다. 마치 한 마리 나비와 같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몸을 숨기고 경비병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뒷문을 열어 윤태아를 안으로 들였지요.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합이 열리는 안방에 먼저 들어가 벽장 속에 몸을 숨겼지요.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자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위험 때문인지 아니면 유설과 몸이 바짝 붙어 있어서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유설은 윤태아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태아의 귀에 속삭였지요. 선비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데요. 그게 저 때문이라면 얼른 진정 좀 하셔야겠어요. 순간 윤태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묘하고 야릇한 감정을 느꼈지요. 그런데 그때 방 안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서 조경만과 여러 관리들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지요. 윤태아와 유설은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달 보름에 거사를 치르겠소.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것이요. 갑자기 윤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유설과 눈빛을 교환하며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음을 확인했지요. 군사는 준비되었소? 궁을 장악하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텐데. 걱정 마시오. 북방의 병력이 거사 당일 한양으로 들어올 것이요. 두 사람은 벽장 속에서 숨소리마저 죽인 채 계속 계획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화를 모두 마치고 각자 하나 둘 돌아갔지요. 잠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태아와 유설은 강변 숲길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지요. 두 사람은 긴장된 몸을 풀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것이요.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스승님의 유언이 있었기도 하였고요. 윤태아는 달빛에 비친 유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내가 천민만 아니었다면 말을 꺼내다 멈춘 윤태아의 눈은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유설은 그가 하려던 말을 이해한 듯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은 양반과 천민을 가리지 않고 비추고 있네요. 유설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달빛이 만든 강물 위 은빛 물결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대는 어떤 양반 여인보다도 훌륭하오. 유설은 잠시 침묵하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겐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스승님마저 떠나고 없는 지금 저는 혼자지요. 그 말에 윤태아는 충동적으로 유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설은 혼자가 아니여 내가 옆에 있지 않소. 이 일이 끝나면 아니 지금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소. 우린 할 일이 있기에.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 말을 다하지 못한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걸어갔지요. 달빛은 여전히 두 사람을 똑같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설은 잠자리에 누워 스승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유설은 스승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검과 병법서 그리고 월선이 사용하던 소박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유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그리고 작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그림 뒷면에는 내 아들 태아에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유설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서에는 월선이 아들을 양반 가문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적혀 있었지요. 그 이유는 조경만의 모함과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적혀 있었지요. 윤태아가 스승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내게 가까운 사람이라 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유설은 스승님이 떠난 날을 회상하다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설은 윤태아가 스승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수로 윤태아의 서재에서 서원 위에 있던 상자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흩어진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한 장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것은 월선이 그린 것과 같은 화풍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뒷면에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일한 그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유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윤태아가 월선의 아들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무척 궁금해졌지요. 며칠 동안 유설은 윤태아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작은 나무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 모습을 목격했지요. 그날 밤 유설은 서재에 들어가 윤태아가 보았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윤태아가 들어왔지요. 그는 유설이 자신의 상자를 열어본 것을 발견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째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요? 윤태아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유설에게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그림을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그대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어? 유설은 윤태아도 스승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스승님 월선이 선비님의 친모가 아니신지요?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대도 알고 있었구려. 윤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소, 월선은 내 어머니시오. 나도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랬군요. 세상은 넓지만 이럴 땐 무척 좁네요. 윤태아는 창가로 걸어가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양반 가문에 맡기고 홀로 떠나야 했어. 조경만이 어머니를 모함했기 때문이요. 윤태아는 천천히 서원 앞으로 돌아와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월선이 남긴 그림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내가 18이 되던 해 양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상자를 물려받았어. 그 안에는 내 출생의 비밀과 진짜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유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윤태아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태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를 격려해 주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윤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유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비단천이 있었고 그 위에는 어사화가 놓여 있었지요. 윤태아는 어사화를 들어 유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마패도 꺼내 보였지요. 그 순간 유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사와 그리고 이것은 마패. 그렇다면 선비님은 암행어사인가요? 그렇소, 나는 왕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요. 유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태아를 새롭게 바라보았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경만을 조사하고 있었나요? 윤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 조경만의 반역 움직임을 포착하시고 나에게 밀명을 내리셨소. 전하는 나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셨지만 이제 개인적인 복수와 공적인 임무가 하나가 되었소. 윤태아는 어사화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이요. 조경만의 저택에 잠입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소. 그렇다면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지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윤태아와 유설은 조경만의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 후 조심스럽게 서재로 잠입했지요.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에 의존하여 두 사람은 서원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서 조경만이 북방 병력을 매수한 문서를 찾아야 하오. 두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병력을 매수한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의 호위병들이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그들 뒤로 판서 조경만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월선의 아들과 그의 제자가 나타났군. 어째 스승과 어미를 닮아 어리석기는? 조경만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와 윤태아와 유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기분이 어떻소, 윤선비? 아니, 어쩌면 암행어사라고 불러야 할까? 윤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무척 의아했지요. 내가 암행어사인 것을 어찌 알았소? 왕실 내에도 내 귀는 항상 열려 있소, 하하. 조경만의 호위병들이 윤태아와 유설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윤태아는 분노에 떨었지만 꼼짝없이 잡힌 상태였지요. 조경만, 내 죄악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판서 조경만은 비웃으며 윤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어미와 똑같은 눈이구나. 그 오만한 눈빛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지. 이제 그 아들마저 내 손에 죽게 되다니 운명이란 참 재밌지 않은가? 유설은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윤태아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판서님, 저희를 죽이기보단 차라리 도둑으로 몰아관아에 넘기는 게 어떨까요? 조경만은 유설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암행어사가 도둑으로 몰려 처형된다면 더욱 재미있는 일이 되겠군. 윤태아는 유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조경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대의 반역은 결국 실패할 것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 것이요. 이미 두 사람이 포박되어 있다 보니 조경만과 호위병들이 잠시 방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 유설은 묶인 밧줄에서 손을 뺐지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주변에 있는 호위병 2명을 쓰러뜨리고 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지요. 유설은 재빠르게 윤태아의 묶인 손을 검으로 끊고 윤태아에게도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호위병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하였지요. 당장 전현을 잡아라. 마당에 대기하던 호위병들이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설은 월선에게 배운 특별한 검법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처럼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바람에 호위병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였지요. 윤태아는 그 틈을 이용해 호위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저것은 월선도 완성하지 못한 검법이 아니냐? 유설 정말 놀랍구나. 유설은 순식간에 호위병들을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 있는 호위병들보다 쓰러져 있는 호위병들이 많아졌지요. 윤선비님, 선비님의 검술 실력은 어느 정도신지요? 지금이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윤태아도 보통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검객 아들답게 본능적으로 잘 싸우고 있었지요. 유설은 윤태아를 보살피며 결국 남아있는 호위병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경만은 집을 빠져나가고 없었지요. 두 사람은 조경만의 서재 속에 있던 반역 문서를 재빨리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경만의 집을 빠져나왔지요. 윤태아와 유설은 조경만의 반역 증거를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윤태아는 어사마패를 내보이며 궁으로 들어가 임금에게 직접 진상을 고하였지요. 임금은 반역의 모든 증거를 확인하시고 크게 노하시며 조경만과 그 일당을 모두 포박하라 명하셨습니다. 내금이 대장은 당장 들라. 잠시 후 내금이 대장이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상전하? 지금 당장 금군과 병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판서 조경만과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주상전하. 내금이 대장이 출동하고 3일도 안 되어 역모를 꾸민 일당이 모두 추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경만은 한양을 빠져나가려다 병조의 병력과 대치 중에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역모가 진압되자 임금은 윤태아와 유설을 불렀습니다. 윤태아, 자네의 공이 크다. 자네 때문에 이 조정과 왕실을 지킬 수 있었느니라.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조경만의 역모를 밝혀낸 가장 큰 공로는 바로 이 여인 유설의 덕분이었사옵나이다. 오, 그래. 유설이 월선의 제자였다지.
그대는 출신이 천하나 그 마음과 의지는 누구보다 고결하도다. 이 나라 조정과 왕실을 지켜낸 공로를 치하하여 이제부터 그대는 양반의 반열에 들 것을 명하노라. 임금은 유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하사하였지요. 그리고 윤태하에게는 공로를 크게 치하하여 이조 판서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중신이 되었지요.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 윤태하와 유설은 월선의 영정이 있는 암자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월선의 영전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렸지요. 윤태하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태어나 한 번도 친모의 얼굴을 보지 못했었지요. 어머니, 불초소생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조경만은 이미 처형되었고 어머님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윤태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유설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윤태하는 영전 앞에 놓인 월선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월선의 미소가 그를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제가 어머님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어머님의 제자를 통해 어머니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수제자 유설이 어머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윤태하와 유설은 어머님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윤태하는 어머니 월선의 유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어머님을 느낄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월선의 유품을 마당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어머님을, 한 사람은 스승님을 보내드렸지요. 암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윤태하가 유설에게 말했습니다. 유설낭자, 내 언제부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이제는 그 말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소이다.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가슴은 뛰었어. 그땐 몰랐지만 언제부턴가 유설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동안 몇 번이나 고백하고 싶었지만 참아야만 했었지요. 그대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오. 나와 혼인해 주시오. 갑작스런 윤태하의 청혼에 유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파트가 있소? 차는 무슨 차를 타시오? 아니, 그것은 앞으로 200년 후에나 있을 것들이 아니요. 어째 지금 조선시대에서 그런 조건을 내민단 말이요. 당신은 미래에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것이요? 아니 그럼 지금 나보고 뚜벅이가 되란 말이오? 이 혼인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소. 내 아파트와 차키를 반드시 가져다 드리겠소. 단 나와 함께 200년만 살아주시오.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요.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 알겠소. 약속은 꼭 지키리다. 그리하여 서로 합의에 성공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였지요. 이보 영감, 어째 아직도 차키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요? 아,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아직도 100년은 더 기다려야 하오. 아니, 아직도 100년을 더 살아야 한단 말이요. 그렇소, 100년이요. 그럼 앞으로 100년 동안 무엇하며 살까요? 뭐, 할 일도 없고 고스톱이나 치면서 살면 어떻겠소? 좋소. 그렇다면 점백이요. 콜, 점100 좋소. 그렇게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담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